저는 어느 금요일 저녁 출장지에서 호텔 체크인을 하다가 알게 됐습니다. 제 가족이 저보다 먼저 그 호텔에 체크인해 있었다는 걸. 다른 사람과 함께. 그 순간 제 손에 들린 룸카드가 떨어졌어요. 바닥에 플라스틱이 부딪히는 소리가 났는데 그 소리가 어찌나 크게 들리던지. 로비 전체가 쥐죽은 듯 조용해진 것 같았고 리셉션 직원이 저를 바라보는 눈길이 슬로우 모션처럼 느려졌고 저는 그냥 멈췄습니다. 숨이, 생각이, 시간이 전부 다 멈춰버렸어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날 이후 제 삶이 어떻게 부서지고 어떻게 다시 세워졌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꺼내는데 4년이 걸렸어요. 4년 동안 단 한 번도 이 이야기를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친한 친구에게도 부모님께도 심지어 상담사에게도 전부 다 말하진 못했어요. 근데 오늘은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말해야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이야기가 저만의 이야기가 아닌 것 같다는 걸 요즘 들어 너무 강하게 느끼거든요.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분들 중에 아마 비슷한 감각을 가진 분들이 있을 거예요. 설명하기 어려운 불안. 뭔가 이상한데 확신이 없는 그 감각. 아니면 이미 알고 있지만 외면하고 있는 그 무거움. 그분들을 위해 오늘 이 이야기를 꺼냅니다. 끝까지 들어주세요. 중간에 힘들어도요. 저도 이걸 쓰면서 몇 번이나 멈췄거든요. 그래도 끝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요. 시작할게요. 저는 당시 중견 무역회사의 영업팀장이었고 부산 쪽 거래처 미팅이 있어서 당일치기로 다녀오려 했다가 일정이 늘어지는 바람에 하룻밤 묵게 됐습니다. 급하게 잡은 출장이었어요. 아내한테는 아침에 오늘 부산 가는 거 알지? 하고 말했고 아내는 응, 조심히 다녀와 했어요.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넥타이를 매면서 거울을 봤고 아내는 아이 도시락을 싸고 있었고 딸아이는 학교 갈 준비를 하면서 투정을 부리고 있었어요. 그냥 평범한 가을 아침. 저는 그때 아내의 표정을 자세히 보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게 제일 후회돼요. 조금만 더 자세히 봤더라면 뭔가 달랐을까요? 아마 달랐어도 못 읽었겠지만요. 그때 저는 그런 걸 읽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부산 출장은 순탄했습니다. 거래처 미팅은 예상보다 길어졌고 저녁 식사 자리까지 이어졌어요. 소주 몇 잔 곁들인 생선구이 저녁이었는데 거래처 대표님이 기분이 좋으셨는지 계속 잔을 채우는 바람에 서울로 올라가는 마지막 KTX를 놓쳤습니다. 할 수 없이 근처 호텔에 방을 잡았어요. 예전에 출장 때 몇 번 묵었던 곳이라 익숙한 호텔이었습니다. 해운대 근처의 4성급 비즈니스 호텔. 이름은 굳이 밝히지 않겠습니다. 저는 로비에 들어서면서 재킷을 벗었어요. 9월 부산의 밤은 아직 더웠거든요. 리셉션 데스크 앞에 서서 체크인을 하려고 직원한테 다가갔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박성준입니다. 직원이 키보드를 두드리다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저를 한번 쳐다봤어요. 뭔가 확인하는 눈빛으로. 혹시 다른 예약건이신가요? 저는 아직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냥 프런트 직원이 예약 시스템에서 동명이인이라도 찾은 줄 알았어요. 제 이름으로 방금 예약했는데요. 전화로요. 네. 맞습니다. 잠깐만요. 직원이 다시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 카드키를 주지 않고 잠깐 어딘가로 걸어갔습니다. 동료 직원과 뭔가 짧게 속삭이는 것 같았는데 저는 피곤하기도 하고 배도 부르고 해서 그냥 멍하니 서서 로비 조명만 바라봤어요. 그 다음 일이 일어났습니다. 직원이 돌아오면서 뭔가 말을 하려고 입을 열었는데 그때 제 시선이 로비 엘리베이터 쪽으로 흘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거든요. 딩하고. 엘리베이터에서 두 사람이 나왔습니다. 남자와 여자. 두 사람은 웃고 있었고 서로 팔짱을 끼고 있었어요. 남자가 여자의 어깨에 손을 얹고 뭔가 귀에 대고 속삭이자 여자가 살짝 몸을 틀면서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너무 편안해 보였어요. 자연스럽고 익숙하고 오래된 것 같은 편안함. 저는 그 여자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긴 머리,
연한 베이지색 원피스, 작고 둥근 귀걸이, 그리고 손목에 얇은 금팔찌. 제가 3년 전 결혼기념일에 선물한 그 팔찌였습니다. 사람이 충격을 받으면 뇌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시나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정신적 동결 멘털 프리즈이라고 부릅니다. 너무 강한 자극이 한꺼번에 들어오면 뇌가 감당하지 못하고 잠깐 처리를 중단해버려요. 컴퓨터가 버벅이는 것처럼요. 저는 그 3초 동안 아무것도 처리할 수 없었습니다. 여자가 돌아봤어요.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내였습니다. 제 아내. 이은서. 결혼한 지 9년 된 제 아내. 아내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지는 속도가 느리게 보였습니다. 마치 뭔가가 얼어붙듯이. 웃음이 가득했던 얼굴에서 색깔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창백해지고 굳어지고 눈동자가 커지고. 남자도 뒤따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그 남자의 얼굴을 봤을 때 두 번째 충격을 받았습니다. 낯선 남자가 아니었거든요. 저는 그 남자를 알았습니다. 이름은 최도연. 저희 아내의 직장 동료였고 제가 명절마다 얼굴을 봤고 작년 회사 야유회 사진에도 나왔던 남자였어요. 아내가 회사에 일 잘하는 선배가 있어 하고 한두 번 언급했던 사람. 그때까지만 해도 저한테는 그냥 이름뿐인 사람이었는데 지금 이 순간 그 남자가 제 아내의 어깨에 손을 얹고 호텔 엘리베이터에서 내리고 있었습니다. 제 룸카드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리셉션 직원이 뭔가 말했는데 들리지 않았어요. 로비 BGM이 흘렀는데 느껴지지 않았어요. 주변이 모두 사라지고 저와 아내와 그 남자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아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성준 씨? 성준 씨. 9년 동안 저한테 그렇게 불렀어요. 처음엔 어색했는데 익숙해졌고 나중엔 그 호칭이 좋아졌는데. 근데 그날 그 발음은 달랐어요. 뭔가 부러진 것 같은 소리였달까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입을 열려고 했는데 그냥 공기만 들이마셔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냥 나왔어요. 호텔 문을 등지고 나와서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9월 부산의 바닷바람이 얼굴에 닿았고 저는 어디로 걸어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걸었어요. 방향도 목적도 없이. 그냥 걸었습니다. 한참 걸어서 도착한 곳은 해운대 해변이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었는데 사람이 꽤 있었어요. 커플도 있고 가족도 있고 혼자 앉아 있는 사람도 있었어요. 저는 모래사장에 그냥 주저앉았습니다. 정장 바지에 모래가 묻든 말든 상관없었어요. 파도가 들어왔다 나갔다를 반복했습니다. 저는 그걸 그냥 보고 있었어요. 머릿속에서는 아무 생각도 안 났어요. 정말로요. 생각이 생각을 부르고 감정이 감정을 부르는 그 연세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텅 비어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빈방 같은 느낌. 처음 눈물이 나온 건 30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눈물이 나오는 것조차 몰랐어요. 뺨이 차가워져서 손으로 닦았더니 손이 젖어 있었습니다. 아, 내가 울고 있구나. 그걸 알고서야 비로소 무언가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몸이 떨렸습니다. 추워서가 아니었어요. 부산 9월 밤은 덥지도 춥지도 않았으니까. 그냥 몸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였어요. 심장이 너무 세게 뛰거나 너무 약하게 뛰거나 둘 중 하나인 것 같았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아내였어요.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2번, 3번, 4번. 전화기를 꺼버렸어요. 그 다음에 제가 어떻게 그날 밤을 보냈는지 솔직히 기억이 좀 흐릿해요. 어느 편의점에 들어가서 소주 한 병 샀던 것 같고 해변 벤치에 앉아서 혼자 마셨던 것 같고 얼마나 마셨는지 모르는데 새벽에 어딘가 모텔에 들어가서 쓰러졌어요. 다음 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한 1초 동안은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났어요. 그 1초가 인생에서 제일 짧은 행복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순간 전부 다 기억났습니다. 저는 이은서와 2010년에 만났습니다. 소개팅이었어요. 공통 지인이 괜찮은 여자 있는데 한번 만나볼래?
하고 연결해줬죠. 저는 그때 취업한 지 2년 됐고 뭔가 안정이 좀 잡히던 시기였어요. 슬슬 결혼을 생각해야 할 때가 됐다는 주변의 말이 귓가에 들리던 때이기도 했고요. 첫 만남에서 이은서는 제가 예상한 것과 달랐어요. 보통 소개팅 자리에서 사람들은 좋은 인상을 주려고 약간 공들이잖아요. 말도 신중하게 하고 행동도 조심스럽고. 근데 이은서는 그런 게 없었어요. 첫 만남인데도 할 말 다 하고 웃길 때 크게 웃고 밥을 맛있게 먹고. 그게 좋았어요. 꾸미지 않는다는 느낌이요. 저는 두 번째 만남에서 다시 보고 싶다고 했고 이은서는 저도요라고 했고 우리는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연애기간 2년 약혼 6개월 2012년 봄에 결혼했어요. 딸아이 서연이는 2014년에 태어났습니다. 9년. 우리가 함께한 시간은 그렇게 쌓였어요. 모텔 천장을 바라보면서 저는 그 9년을 하나씩 꺼내봤어요. 기억이라는 게 이상하게 작동하더라고요. 좋은 기억이 먼저 나왔습니다. 서연이 처음 걸음마 뗐을 때 둘이서 엄청 좋아했던 것. 이은서가 처음 요리를 시도했다가 냄비를 태워서 둘이 웃었던 것. 여행 가서 렌터카 운전하다 길 잘못 들어서 한참 헤맸던 것. 이은서가 가끔 제 어깨에 기대서 자는 척 하면서 실제로 잠들어 버리는 것. 그 기억들이 지금도 진짜라는 게 더 아팠어요. 가짜가 아니잖아요. 그 시간들이 다 거짓이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더 잔인한 거였습니다. 전부 다 허구였다면 차라리 쉬웠을 텐데. 좋았던 시간과 배신이 한꺼번에 사실이라는 게 머릿속에서 함께 자리할 수가 없었어요. 그게 가장 힘든 부분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에 저는 서울로 올라가는 KTX를 탔습니다. 전화기를 다시 켰어요. 아내한테서 부재중 전화가 12통이었고 문자가 6개였습니다. 마지막 문자는 새벽 2시에 온 거였어요. 성준 씨 어디 있어요? 전화 좀 받아요. 제발. 저는 그 문자들을 읽고 전화기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아직 연락할 준비가 안 됐어요. KTX 창밖으로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9월 들판이 노랗게 물들어가고 있었어요. 예쁜 풍경이었는데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옆자리 승객이 통화를 했는데 여보 나 이 시간 뒤에 도착해. 저녁 뭐 먹을까? 이런 내용이었어요. 평범하고 따뜻한 통화.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창밖만 봤습니다. 서울에 도착했을 때가 점심 무렵이었어요. 저는 바로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사무실에 갔어요. 주말인데도 회사에 갔어요.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 혼자 앉아서 뭘 해야 할지 몰랐지만 그냥 집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집에 가면 이은서가 있을 거니까. 이은서와 마주치면 뭔가를 해야 하잖아요. 울거나 화내거나 따지거나. 그런 에너지가 없었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사무실에서 4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어요. 컴퓨터 화면도 안 켰어요. 그냥 의자에 앉아서 빈 벽을 봤습니다. 저녁 6시에 전화기가 울렸는데 이번엔 이은서가 아니라 딸아이 서연이었어요. 아빠 오늘 와? 나 오늘 아빠 보고 싶어. 7살 딸아이의 목소리. 저는 가게 됐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집 안에서 저녁 냄새가 났어요. 된장찌개였습니다. 이은서는 제가 된장찌개를 좋아한다는 걸 알았어요. 아빠. 서연이가 달려왔습니다. 저는 서연이를 안았어요. 작고 따뜻한 몸. 저는 그 아이를 꼭 안으면서 눈을 감았습니다. 부엌에서 이은서의 발소리가 들렸어요. 조심스러운 발소리. 문어기에 멈추는 소리. 저는 서연이를 내려놓았습니다. 서연아 잠깐 방에 가서 놀고 있어. 아빠 손 씻을게. 서연이는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와 이은서만 남았습니다. 이은서의 얼굴은 많이 부어 있었어요. 많이 울었다는 게 보였습니다. 눈이 퉁퉁 부었고 코끝이 빨갰어요. 잠깐 저는 그때 제 감정이 뭔지 잘 몰랐습니다. 화가 나야 하는데 화가 안 났어요.
아니, 화가 없었던 게 아니라 화라는 감정이 어디 있는지 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냥 거대한 공허함만 있었습니다. 이은서가 입을 열었어요. 미안해요. 그게 첫 마디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설명하고 싶어요. 지금은 아니야. 제 입에서 처음으로 말이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목소리가 차분했어요. 떨릴 줄 알았는데. 언제? 모르겠어. 지금은 아니야. 저는 손을 씻으러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제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어딘가 텅 비어있는 얼굴. 그날 밤 우리는 밥을 먹었습니다. 서연이 앞에서 아무 일도 없는 척 밥을 먹었어요. 서연이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신나게 떠들었고 저는 그래? 그랬어? 하면서 대답했고 이은서는 밥을 거의 못 먹었어요. 밥 먹고 서연이 재웠습니다. 잠자리 이야기 읽어달라고 해서 읽어줬어요. 서연이가 잠드는 걸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한테는 아무 죄가 없는데. 이틀이 지나서야 저는 이은서와 마주 앉았습니다. 서연이가 학교 간 월요일 오전이었어요. 저는 오전 반차를 냈습니다. 이은서도 출근하지 않았어요.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이은서가 먼저 말을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됐냐고 제가 물었어요. 1년 조금 됐어요. 1년. 저는 숫자를 천천히 소화했습니다. 1년 동안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1년 동안 밥을 같이 먹고 잠을 같이 자고 서연이 발표회에 같이 가고 부모님 생신에 같이 가고. 1년. 왜? 왜 그랬어? 이은서가 한참을 말을 못했어요. 손을 무릎 위에서 계속 만지작거렸습니다. 나도 잘 모르겠어요. 처음엔 그냥 위로가 됐어요. 성준 씨가 항상 바빠서 나는 항상 혼자인 것 같고 서연이 혼자 키우는 것 같고. 도연 씨가 그런 얘기를 들어줬어요. 그러다가 그렇게 됐어요. 저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처음으로 화가 났습니다. 제대로 된 화가요. 내가 바빠서? 내가 가족 먹여 살리려고 바빴던 게 이유야?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럼 무슨 뜻이야?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저는 소리를 지르고 싶었어요. 실제로 그렇게 하진 않았는데 그 감정이 몸 안에서 막혀서 심장이 너무 빨리 뛰었습니다. 이은서가 울었어요. 저는 그 울음을 보면서 아무 감정이 안 생겼어요. 예전에는 이은서가 울면 저도 마음이 아팠는데 그날은 아무것도 안 느껴졌습니다. 그 무감각이 오히려 더 무서웠어요. 그 사람은 지금 어떻게 됐어? 끝났어요. 그날 이후로 연락 안 해요. 내가 호텔에서 봤기 때문에? 그것도 있고 나도 이미 마음이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끝냈어. 마음이 힘들어서. 성준 씨, 나 변명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잘못했다는 거 알아요. 근데 우리 사이에도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서. 지금 나한테 책임 돌리는 거야? 아니요. 그럼 뭐야? 대화가 계속 돌고 돌았습니다. 답이 없었어요. 답이 있을 수가 없는 대화였습니다. 배신에는 납득할 만한 이유가 없어요. 이유처럼 들리는 것들이 있어도 그게 이유가 되지는 않으니까. 2시간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마지막에 제가 말했어요. 시간이 필요해. 이은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충분히 가져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재킷을 집어들고 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그리고 문손잡이를 잡으면서 한 가지 더 물었습니다. 서연이는 알아? 아니요. 모를 거예요. 알아서는 안 돼. 이은서가 다시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배신을 당하면 삶이 극적으로 변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당장 짐 싸서 나가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이혼을 선언하거나 드라마에서 보던 것처럼 뭔가 폭발적인 순간이 있을 거라고. 근데 실제 삶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더라고요. 다음 날도 출근을 해야 했습니다.
팀 미팅이 있었고 거래처 전화를 받아야 했고 보고서 마감이 있었어요. 세상은 제가 부서진 것과 전혀 상관없이 굴러갔습니다. 저는 출근을 했어요. 이상하게도 그게 오히려 도움이 됐습니다. 일을 하면 생각을 덜 했거든요. 집중을 요구하는 일이 있으면 잠깐이라도 그 일에 빠져들 수 있었어요. 그 잠깐이 없었다면 어떻게 버텼을지 모르겠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게 힘들었어요. 이은서와 저는 한 공간에 있었지만 서로 최소한의 말만 했습니다. 서연이 앞에서는 정상적으로 행동하려고 노력했고 서연이가 잠들면 각자 방에 들어갔어요. 저는 한동안 서재에서 잤습니다. 이은서는 뭔가 하고 싶은 말이 많은 것 같았는데 기회를 안 줬어요. 제가 기회를 안 만들었습니다. 아직 더 들을 준비가 안 됐으니까. 한 달이 이렇게 지났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친한 친구 민호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야, 요즘 왜 이렇게 연락이 없어? 죽었어? 바빴어. 밥이나 먹자. 술이나 마시자. 저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누군가한테 이걸 털어놓고 싶었던 건지 아니면 그냥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건지. 민호는 대학 때부터 친한 친구였어요. 결혼식 때 사회도 봐줬고 서연이 100일에도 왔고 이은서와도 안면이 있는 사이였습니다. 우리는 삼겹살 집에 앉아서 소주를 마셨어요. 처음엔 그냥 일 얘기 별 얘기를 했는데 소주가 2병 정도 들어가니까 저도 모르게 그 얘기가 나왔어요. 민호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야, 그거 진짜야? 응. 진짜로? 응. 민호가 소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씨발. 그게 첫 반응이었어요. 저는 그 반응이 어딘가 위안이 됐습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받는 느낌이랄까요? 길게 위로하거나 분석하거나 조언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무게를 같이 느껴주는 것 같은.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 이혼 생각해봤어? 응. 그래서? 모르겠다고. 민호가 제 잔에 소주를 따랐습니다. 야, 급하게 결정하지 마. 서연이도 있고. 그 생각도 해. 그리고 은서가 진짜 나쁜 사람은 아닌 거 알잖아. 나쁜 짓을 한 거지. 저는 민호의 그 말에 뭔가를 느꼈습니다. 나쁜 사람과 나쁜 짓. 그 구분이 제 안에서 계속 흐릿했었거든요. 이은서는 나쁜 사람인가? 나쁜 사람이었나? 아니면 나쁜 짓을 한 사람인가? 그 차이가 크게 느껴지기도 하고 아무 의미가 없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그날 밤 많이 마셨습니다. 민호가 택시 불러줘서 집에 들어왔고 이은서가 일어나서 물 한 잔 갖다 줬는데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받아 마셨습니다. 2달이 지났을 때 저는 상담사를 만났습니다. 처음엔 가기 싫었어요. 상담이라는 게 뭔가 부끄러운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내가 감당 못한다는 것 같고 약한 것 같고 그런 편견이 있었나 봐요. 근데 혼자 버티는데 한계가 왔어요. 회사에서 집중이 안 됐고 잠을 제대로 못 잤고 밥이 입에 안 들어갔어요. 체중이 한 달에 4kg가 빠졌습니다. 그걸 보고서야 뭔가 해야겠다 싶었어요. 상담사는 50대 초반의 여성분이었습니다. 편안한 인상이었는데 첫 회기에서 제가 말을 잘 못했어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서요. 상담사분이 물었어요. 지금 가장 많이 드는 감정이 뭔가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화? 슬픔? 배신감? 전부 맞는 것 같은데 전부 정확하지 않았어요. 무섭습니다. 무서운 게 무엇이 무서우세요? 내가 9년을 살아온 게 전부 착각이었던 건 아닐까? 그게 무서워요. 내가 진짜를 진짜라고 알아볼 수 없는 사람인 건 아닐까? 상담사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배신의 가장 깊은 상처예요. 사건 자체보다 내 현실 감각이 흔들리는 거요. 그 말이 오래 남았습니다. 상담은 2주에 한 번씩 갔어요. 갈 때마다 뭔가를 꺼내놓게 됐습니다. 말하기 전에는 그 감정이 뭔지 몰랐던 것들을
말하다 보면 조금씩 윤곽이 잡혔어요. 상담사분이 어느 날 말씀하셨어요. 결혼이 무너지는 경험에서 많은 분들이 자기 자신도 잃는 경험을 해요. 파트너를 잃는 것과 별개로 내가 믿었던 나 자신이 흔들리거든요. 그 재건이 필요한 거예요. 관계의 재건 이전에.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처음으로 뭔가 방향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관계 이전의 나. 그 시기에 서연이와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이은서와의 관계는 여전히 어색했지만 서연이 앞에서는 아빠여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솔직히 서연이와 있는 시간이 제가 가장 편한 시간이었습니다. 서연이는 7살이었는데 눈치가 빨랐어요. 엄마 아빠 사이가 이상하다는 걸 어느 정도 감지하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밥 먹다가 갑자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빠 엄마 아빠 싸웠어? 저는 숟가락을 잠깐 멈췄어요. 왜? 요즘 엄마가 많이 울어. 아빠도 표정이 이상해. 7살 아이의 눈에 그게 보였던 거죠. 좀 힘든 일이 있는데 잘 해결할 거야. 서연이가 걱정 안 해도 돼. 엄마 아빠 이혼 안 하지? 그 질문에 저는 잠깐 말을 못했어요. 아빠가 항상 서연이 곁에 있을 거야. 직접적인 대답은 아니었지만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서연이는 뭔가 생각하는 표정을 짓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나 아빠 사랑해. 저는 그 말에 눈물이 날 뻔했어요. 나도. 그 대화 이후로 저는 서연이와 되도록 많은 시간을 보내려 했어요. 주말엔 서연이가 가고 싶어 하는 곳에 데려갔고 학교 끝나면 제가 데리러 갔고 잠자리 동화를 매일 밤 읽어줬어요. 서연이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3달이 지났을 때 이은서가 말을 꺼냈어요. 저녁에 서연이를 재우고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이은서가 들어왔습니다. 이야기 좀 해도 될까요? 저는 설거지를 계속하면서 해봐라고 했어요. 이은서는 한참을 말을 못하다가 말했습니다. 나 상담 받기 시작했어요. 몰랐던 사실이었습니다. 그래.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나도 알고 싶어서요. 성준 씨한테 설명하기 전에 나 자신한테 먼저 설명이 되어야 할 것 같아서. 저는 설거지를 멈췄습니다. 어떻게 돼가? 제가 외로움을 엄청 못 견디는 사람인 걸 몰랐대요. 상담사 선생님이. 겉으로는 괜찮은 척 잘하는데 안에서는 혼자라는 게 너무 힘들었던 것 같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외로움. 혼자라는 느낌. 우리가 같이 살면서 이은서가 외로웠다는 게 저한테는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내가 그걸 몰랐다는 게 또 다른 충격이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만들었어? 성준 씨가 나쁜 사람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서로 다른 방향을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성준 씨는 바깥을 보고 저는 안을 보고. 그 간격이 점점 커진 것 같아요. 그게 이유는 아니에요. 이유가 될 수도 없고. 근데 그게 없었다면 달랐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해요. 저는 싱크대에 기댔습니다. 이은서의 말이 이해됐어요. 이해하고 싶지 않았는데 됐어요. 그렇다고 용서가 된 건 아니었어요. 이해와 용서는 다른 거니까. 근데 처음으로 이게 한 사람의 완전한 잘못인지 아니면 그 안에 내 몫도 있는 건지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 질문이 오래 제 안에 있었습니다. 4달이 됐을 때 저는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이대로 계속 살 것인가? 아니면 헤어질 것인가? 쉬운 결정이 아니었어요. 어떤 날은 이혼이 맞다는 생각이 들었고 어떤 날은 그래도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두 마음이 하루에도 몇 번씩 교차했어요. 이혼 쪽으로 마음이 기울 때는 내가 이 관계를 다시 신뢰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 때문이었습니다. 신뢰가 없는 관계가 관계인가? 이은서와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 계속 그 생각을 할 것 같았어요. 유지 쪽으로 마음이 기울 때는 서연이 때문이기도 했지만 9년이라는 시간 때문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은서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것, 이은서가 이미 후회하고 있다는 것. 그런 것들이 마음을 붙들었습니다. 상담사분한테 그 고민을 털어놓았어요.
상담사분이 물으셨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 결정은 다른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결정이어야 해요. 서연이를 위해서도 이은서를 위해서도 아니고 본인이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로 결정해야 해요. 그게 어렵습니다. 왜요? 나한테 좋은 삶이 뭔지 모르겠어요. 이 일 있기 전에도 사실 잘 몰랐던 것 같고. 상담사분이 잠깐 생각하시다가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이 일이 오히려 그 질문을 시작하게 만든 거네요.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박혔습니다. 5달이 됐을 때 이은서가 좀 더 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우리는 서연이가 자고 난 뒤 거실에 앉았어요. 이번엔 제가 먼저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들을 준비가 됐다는 신호를 준 거였어요. 이은서는 긴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혼 초반부터 느꼈던 외로움, 제가 바빠지면서 생긴 거리감, 서연이를 낳고 나서 더 힘들었던 것, 제가 퇴근하고 나서 핸드폰만 보거나 바로 잠들어 버리는 날들, 주말에도 회사 일이 이어지던 것, 혼자 서연이를 돌보면서 지쳐갔던 것.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방어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왔어요. 나는 가족을 위해 일했던 거라고. 바빴던 게 잘못이냐고. 근데 참았습니다. 끝까지 들었어요. 이은서가 말을 끝내고 나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때 나한테 말했어? 힘들다고? 이은서가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말했어요. 근데 성준 씨가 잘 못 들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들었는데 바빠서 그냥 넘어갔거나. 저는 그 말에 뭔가를 인정하게 됐습니다. 들었을 수도 있었어요. 이은서가 힘들다는 말을 했는데 내가 그래 힘들지 하고 넘어갔을 수도 있었어요. 들은 게 아니라 흘려보낸 것을. 배신한 사람은 이은서지만 그 배신이 자라난 토양에 내 부분도 있었다는 걸 그때 처음 인정했습니다. 그게 용서를 의미하지는 않았어요. 여전히 화가 났습니다. 여전히 상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상처가 아주 조금 다른 형태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6달이 됐을 때 저는 이은서한테 제안했어요. 커플 상담 받아볼래? 이은서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성준 씨가 먼저 말하네요. 응.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근데 결정하기 전에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어. 커플 상담은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개인 상담이 혼자서 자기 마음을 꺼내놓는 거라면 커플 상담은 서로의 마음을 마주해야 했으니까요. 첫 번째 세션에서 이은서와 저는 각자 상담사 앞에서 서로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이은서가 저에 대해 말하는 것, 저에게 느꼈던 것들을 듣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성준 씨한테 가장 원했던 건 존재감이었어요. 같은 공간에 있어도 거기 있는 것 같지 않은 느낌이 많았거든요. 저는 그 말이 꽤 오래 박혀 있었어요. 존재감. 같은 공간에 있어도 거기 있지 않은 것 같다는 느낌. 저는 제 아내 곁에 몸은 있었는데 실제로 거기 없었던 거죠. 저도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은서한테 배신당한 뒤 느낀 것들. 호텔에서 그 장면을 봤을 때의 느낌. 그 뒤로 4개월 동안 혼자 버텼던 것. 이은서가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어요. 처음으로 이은서 앞에서 울었습니다. 그동안 참고 있었는데. 상담사분이 말씀하셨어요. 두 분이 서로한테 솔직해지는데 이렇게 오래 걸린 게 어떻게 보면 두 분이 결혼 생활에서도 얼마나 솔직하지 못했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 말이 맞았습니다. 우리는 9년 동안 함께 살면서 너무 많은 것을 솔직하게 말하지 않았어요. 힘든 것, 외로운 것, 불만스러운 것. 그게 쌓여서 어느 날 터졌던 거죠. 용서가 뭔지 한동안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용서를 잊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괜찮다고 말하는 것. 근데 저는 상담을 받으면서 용서가 그게 아니라는 걸 배웠어요. 상담사분이 어느 날 말씀하셨어요.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예요. 분노를 계속 붙들고 있는 게 자기 자신을 더 힘들게 한다는 걸 알 때 그 분노를 내려놓기로 선택하는 것, 그게 용서예요.
그럼 용서하면 상처가 없어지나요? 아니요. 상처는 남아요. 근데 그 상처가 나를 지배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차이를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용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괜찮다는 것도 아니고 상처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라면 용서는 뭘까? 오랫동안 그게 추상적으로 느껴졌어요. 어느 날 서연이와 공원에 갔는데 서연이가 넘어져서 무릎을 긁혔어요. 피가 조금 났고 서연이가 울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안고 상처를 살폈는데 상처는 작았어요. 이틀쯤 지나면 딱지가 안고 나오면 흉터가 약간 남을 것 같았습니다. 근데 서연이는 그 상처가 다 나은 뒤에도 그 자리를 기억하겠죠. 몇 년 뒤에 그 흉터를 보면 아, 그때 공원에서 넘어졌었지 하고 떠올리겠지만 그게 여전히 아프거나 살아가는데 지장을 주진 않을 거예요. 저는 그게 용서와 비슷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상처는 있어요. 흉터도 남아요. 근데 그게 지금의 나를 지배하지 않는 것. 그 생각이 든 날 뭔가가 조금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1년이 됐을 때 우리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혼하지 않기로. 근데 저는 이 결정을 용서했기 때문에 내린 게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다시 시작해 보기로 한 거였습니다. 과거를 지우고 예전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다시 시작하는 것. 이은서가 이 결정을 들었을 때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물었습니다. 정말요? 응. 후회 안 할 것 같아요? 모르겠어. 해봐야 알겠지. 근데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는 건 더 싫어. 이은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마워요. 이런 말 할 자격이 없는데. 자격 같은 거 따지지 말자. 우리 그냥 다시 해봐. 그 대화가 짧았지만 저한테는 중요한 순간이었어요. 저는 이 결정이 약해서 내린 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어떤 사람들은 헤어지지 않으면 용기가 없는 거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 시선도 이해해요. 배신당한 후에 같이 사는 게 이상하다고 볼 수도 있으니까. 근데 저한테는 관계를 버리는 것보다 관계를 다시 만드는 게 더 어렵고 더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게 저의 선택이었어요. 다시 시작이라는 게 어떤 건지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그게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낭만적이거나 감동적인 게 아니에요. 새벽에 잠이 안 와서 그 생각이 다시 나고 이은서 얼굴을 보다가 갑자기 그 호텔 장면이 떠오르고 별것도 아닌 말에 예민해지고 신경질이 나고 또다시 화해하고. 그 과정이 계속 반복됐습니다. 평탄하지 않았어요. 어떤 날은 잘 지내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어떤 날은 내가 뭘 하고 있나 싶고. 상담사분이 그걸 비선형 회복이라고 부르셨어요. 회복이 직선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라고. 그 과정이 정상이라고. 그 말이 위로가 됐어요. 내가 이상한 게 아니구나. 이은서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눈치를 많이 봤어요. 예전엔 자기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이후로는 제 눈치를 많이 봤어요. 그게 처음엔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엔 그것도 불편해졌습니다. 눈치 보지 말고 말하라고 했어요. 성준 씨가 뭘 생각하는지 몰라서요. 말해봐야 알잖아. 묻지 않으면. 물어볼 용기가 안 나요. 그 대화에서 저는 내가 얼마나 이은서한테 벽을 치고 있었는지를 알았어요. 이은서가 눈치를 보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 제가 가까이 오지 못하게 만들고 있었던 거죠. 그 벽을 낮추는 연습을 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이 과정에서 제가 스스로에 대해 알게 된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감정 표현이 없는 분이셨고 가정에서 감정을 말하는 문화가 없었어요. 힘들면 참고 슬프면 혼자 사귀고 기쁜 것도 크게 표현하지 않고. 그게 어른이 돼서도 이어졌어요. 저는 이은서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안 했어요. 좋아한다는 것, 예쁘다는 것, 고맙다는 것. 마음속으로는 있었는데 입 밖으로 잘 안 냈습니다. 이은서가 외로웠다는 게 제가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사랑을 표현하지 않아서였을 수도 있었어요. 그걸 알고 나서 달라지려고 노력했습니다. 쉽지 않았어요.
수십 년간의 패턴이 갑자기 바뀌지 않으니까. 근데 의식적으로 연습했어요. 오늘 밥 맛있어. 서연이 재운 거 고마워. 오늘 피곤해 보이는데. 작은 말들을 했습니다. 거창한 게 아니라 그냥 보이는 것을 말하고 느끼는 것을 말하는 연습이요. 이은서가 처음엔 어색해하다가 나중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그 웃음이 예전 웃음이랑 좀 달랐습니다. 더 조심스럽고 더 감사한 것 같고. 그 차이가 느껴졌지만 그냥 두었어요. 2년이 됐을 때 저는 다시 부산 출장을 가게 됐습니다. 회사에서 거래처 미팅이 잡혔고 이번에도 하룻밤 묵게 됐어요. 저는 그 호텔을 피했습니다. 다른 호텔을 잡았어요. 근데 미팅 장소가 그 호텔 근처였어요. 택시를 타고 지나가다가 그 호텔 앞을 지나쳤습니다. 순간 심장이 쿵했어요. 2년 전 그날이 플래시처럼 스쳤습니다. 로비의 조명, 엘리베이터 소리, 룸카드가 떨어지던 것. 근데 그 다음이 달랐어요. 예전엔 그 기억이 오면 숨이 막혔는데 이번엔 그냥 지나갔어요. 떠올랐다가 사라졌어요. 상처는 남아있는데 나를 지배하지 않는다는 게 이런 건가 싶었습니다. 저는 부산 바닷가를 잠깐 걸었어요. 2년 전에 혼자 소주 마시며 걸었던 그 해변이었습니다. 그날 밤과 달리 이번엔 전화기를 열어서 이은서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부산 와. 저번에 봤던 그 해산물 식당 있잖아. 거기 생각난다. 잠시 후 이은서한테 답장이 왔어요. 다음엔 같이 가요. 저는 그 문자를 보면서 바다를 봤습니다. 파도가 들어왔다 나갔다 했어요. 예전에도 이렇게 반복했겠지만 그때는 그 반복이 공허하게 느껴졌는데 이날은 달랐어요. 뭔가 지속되는 것에 대한 안도감 같은 게 느껴졌습니다. 서연이는 그 사이 많이 컸습니다. 9살이 된 서연이는 예전보다 말이 많아졌어요. 학교 이야기, 친구 이야기를 신나게 떠드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빠, 요즘 아빠 엄마 사이 좋아졌어?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 예전엔 엄마 아빠가 같이 웃는 게 좀 어색했는데 요즘은 자연스러워. 9살이 보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노력하는 걸 아이가 감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서연이한테 말했습니다. 응, 좋아졌어. 다행이다. 서연이가 씩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서연이가 지금껏 지어온 어떤 웃음보다 예뻤어요. 제가 느끼기에. 아이들은 부모가 괜찮다는 걸 느낄 때 어딘가 안심하는 것 같아요. 말은 못해도 뭔가 무거운 게 있으면 아이도 그걸 짊어지는 것 같고 그게 없어지면 아이도 가벼워지는 것 같고. 서연이가 그날 웃음을 보면서 저도 처음으로 웃음이 나왔어요. 억지가 아닌 진짜 웃음이요.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내는데 4년이 걸렸다고 했잖아요. 4년 동안 이 이야기를 꺼내지 않은 이유가 있었어요. 부끄러워서였습니다. 배신당한 것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아니, 처음엔 그것도 부끄러웠어요. 내 아내가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이 내가 몰랐다는 사실이 어딘가 창피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꺼내기 어려웠던 건 그 뒤에 제가 한 선택이었어요. 이혼하지 않았다는 것. 이걸 말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바보 같다고 할까? 용기가 없다고 할까? 자존심도 없냐고 할까? 근데 이제는 그 시선이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됐습니다. 저는 제 삶을 살았어요. 제 방식으로.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선택이 지금까지도 맞는지 틀린지는 모르겠어요. 완전히 행복한가? 그건 아니에요. 여전히 어려운 날이 있어요. 이은서와 싸울 때도 있고 그 기억이 다시 올라올 때도 있고. 근데 지금 이 순간 저는 가족과 함께 있습니다. 서연이가 커가는 걸 보고 있어요. 이은서와 예전보다 더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완벽한 행복은 아니지만 제가 원하는 삶의 방향과 맞닿아 있어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 중에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배신을 당한 분도 있을 거고 아직 배신을 감지하지 못한 분도 있을 거고 이미 헤어지신 분도 있을 거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붙들고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각자의 상황이 다 달라요. 저는 어떤 선택이 맞다고 말할 수 없어요.
이혼이 맞을 수도 있고 유지가 맞을 수도 있어요. 그건 정말 개인의 상황과 선택이에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다른 거예요. 어떤 선택을 하든 그 과정에서 자기 자신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배신을 당하면 자아가 흔들립니다. 내가 못난 것 같고 내가 잘못한 것 같고 내 현실 감각이 의심스럽고 그 흔들림 속에서 제일 중요한 건 그래도 나라는 사람이 여기 있다는 걸 놓지 않는 거예요. 도움을 받으세요. 상담이든 신뢰할 수 있는 친구든 가족이든 혼자 버티는 게 용감한 게 아니에요. 도움을 구하는 게 용감한 거예요. 서두르지 않아도 돼요. 결정은 준비됐을 때 해도 돼요. 주변에서 빨리 결정하라고 해도 그 결정을 살아가야 하는 건 자기 자신이에요. 그리고 회복이 비선형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하는 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게 정상이에요. 신뢰는 한번 깨지면 영원히 없어지는 걸까요? 저는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했어요. 깨진 신뢰는 복구가 안 된다고. 근데 상담을 하면서 조금 다른 시각을 갖게 됐습니다. 신뢰는 완전히 새로 지를 수 있대요. 예전에 그 신뢰를 복구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신뢰를 쌓는 거예요. 전혀 다른 신뢰. 더 단단하거나 더 현실적이거나 어떤 의미에서는 더 성숙한 신뢰. 예전의 신뢰는 어떤 면에서 순진한 신뢰였어요. 상대방이 절대로 나를 배신하지 않을 거라는 근거 없는 믿음이요. 그게 깨졌을 때 그렇게 무너진 거예요. 새로운 신뢰는 달라요. 상대방이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그래도 함께 가겠다는 선택으로서의 신뢰예요. 그게 더 어렵고 더 의식적이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더 진짜인 신뢰인 것 같아요. 저와 이은서의 관계가 지금 그 과정에 있습니다. 완전하지 않아요. 완전할 수 없어요. 근데 계속 쌓아가고 있어요. 매일매일. 이 이야기를 하면서 빠뜨릴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저희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부터 감정 표현이 없는 분이셨어요. 말도 없고 따뜻한 표현도 없고 저한테 사랑한다고 한 번도 말씀 안 하신 분이에요. 그 아버지한테 제가 이 일을 얘기했습니다. 술을 마시다가요. 명절에 둘이 마주 앉아서 소주를 마시는데 저도 모르게 이 이야기가 나왔어요. 아버지가 다 들으시더니 한참 말이 없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비슷한 일 있었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언제요? 네 어릴 때? 네 엄마가? 저는 말을 못했어요. 아버지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나도 많이 힘들었어. 근데 그냥 살았어. 말 안 하고. 왜 말 안 했냐면 말하면 다 흩어질 것 같아서. 그냥 눌러 담고 살았지.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아버지를 처음으로 이해한 것 같았어요. 감정 표현이 없었던 게 아니라 감정을 누르는 법을 배운 분이셨던 거죠. 그 방식이 저한테도 전해졌고요.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보다 잘하고 있는 것 같아. 아버지한테 그 말을 들을 줄은 몰랐어요. 저는 아버지 잔에 소주를 따랐습니다. 아버지도 힘드셨겠다. 처음으로 아버지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아버지가 조용히 잔을 들었습니다. 그날 우리 부자는 많이 마셨어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생각하게 된 게 있어요. 우리나라 남자들은 감정 이야기를 잘 안 합니다. 배신당하면 화내거나 떠나거나 아니면 그냥 덮어두거나 힘들다는 말, 슬프다는 말, 무섭다는 말을 잘 안 해요. 그게 약해 보인다고 생각하거나 그런 말을 꺼낼 공간이 없거나.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상담을 처음 가려고 했을 때 제일 걸렸던 게 남자가 상담을 받는다는 게 였어요. 진짜 어처구니 없는 편견이지만 실제로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근데 상담을 받고 나서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내 감정을 말하고 살피고 이해하는 게 약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게 없으면 관계가 제대로 안 돼요. 파트너와도 아이와도 자기 자신과도. 남자들이 감정을 말하지 않는 게 어떤 면에서는 주변 관계를 망가뜨리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말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모르고 모르면 간극이 생기고 간극이 쌓이면 이런 일이 생기기도 하고
이 글을 읽는 남자분들한테 부탁하고 싶어요. 힘들면 힘들다고 말해주세요. 외로우면 외롭다고 말해주세요. 가까운 사람한테 그 말을 하는 게 어렵다면 상담사한테라도요. 그 말을 하는 것이 관계를 지키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이은서의 이야기도 해야 할 것 같아요. 이은서는 외로움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표현했는데 제가 못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은서도 자기 감정을 명확하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힘들어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말없이 지쳐가고 조금씩 거리가 생기는 걸 말하지 않고 왜 말하지 않았냐고 물었더니 이은서가 이렇게 말했어요. 말했을 때 제대로 들어준 기억이 없어서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생각이 생긴 것 같아요. 그 말이 한동안 마음에 있었습니다. 파트너가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생각이 들게 만들면 그 사람은 다른 곳에서 들어줄 사람을 찾게 됩니다. 그게 항상 배신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런 취약함은 생겨요. 관계에서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이 경험을 통해 배웠어요. 들을 때 핸드폰을 내려놓는 것. 대답을 준비하지 않고 먼저 들어보는 것. 그랬어? 힘들었겠다라고 한마디 먼저 하는 것. 그게 작아 보이지만 사실 굉장히 큰 일이에요. 결혼이 뭔지 일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전에는 결혼을 일종의 완성으로 생각했어요. 적당한 사람을 찾아서 결혼을 하면 그 다음은 그냥 살아가는 것. 특별히 노력하거나 가꿀 필요 없이. 근데 그게 틀렸어요. 결혼은 완성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그것도 매일 새로 시작해야 하는 것. 처음 결혼하던 날 결심한 것이 자동으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 매일 다시 선택하고 다시 노력해야 하는 것. 그 선택이 지겹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왜 이렇게 힘드냐고 느껴질 수도 있고요. 근데 그 선택을 하지 않으면 관계는 자연스럽게 식어요. 어느 쪽도 적극적으로 나쁜 일을 하지 않아도 그냥 방치되면 식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9년 동안 결혼을 방치했던 것 같아요. 바쁜 것, 피곤한 것, 그냥 일상의 이유로. 이은서가 옆에 있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근데 옆에 있는 것과 함께 있는 것은 달라요. 이 경험이 그걸 가르쳐 줬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다면 정말 감사합니다. 긴 이야기를 꺼내는 게 저한테도 쉽지 않았어요. 쓰면서 몇 번 멈췄고 몇 번 눈물이 났고 몇 번 이걸 꼭 공개해야 하나 싶었어요. 근데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가 필요한 누군가가 있을 것 같아서요. 지금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 관계가 힘든 분, 배신당한 분, 배신한 분 아니면 지금 당장은 아무 일도 없지만 관계에 대해 생각하는 분. 여러분 모두에게 이 말을 하고 싶어요. 관계는 노력이에요. 사랑은 감정이기도 하지만 선택이기도 해요. 그 선택을 매일 하는 것이 지겨울 수 있어요. 근데 그 선택을 하지 않으면 소중한 것이 모르는 사이에 멀어져요. 힘들 때 도움을 구하는 게 용기예요. 감정을 표현하는 게 약함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자기 자신을 잃지 마세요. 저는 그 일을 통해 많은 것을 잃었지만 오히려 그 과정에서 나 자신을 더 알게 됐어요. 더 솔직해지게 됐고 더 표현하게 됐고 더 의식적으로 살게 됐어요. 그게 이 이야기에서 제가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떤 힘든 일을 겪고 있다면 그 안에서 잃는 것만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얻게 되는 것도 있을 테니까. 아주 천천히 아주 조금씩. 오늘 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